그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 몇몇 기업들은 도산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된다. 현금 흐름이 조금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 정말 좋은 때고요. 차전지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네.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주가가 뭐 18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네. 200선까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차전지도 아직도 많이 떨어졌고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국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네.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은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해야겠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월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달러만 있으면은 제일 먼저 산 게 테슬라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형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엔비디아와 테슬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테슬라 시황이 언제 좋아질 거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온 부분을 보시면은 2023년도에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180만 대를 팔았다.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 본인들이 추정컨대 200만 대를 못 팔 것 같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전기차가 그래서 얼마나 더 팔릴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몇 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첫째, 고금리는 수요를 망가뜨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고금리가 해결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하나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물음표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도 신기했고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분들 혹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기술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딱 보더라도 전기차가 원래는 내연기관 차보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저렴했어요. 보조금을 다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인데 더 싼 애에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500에서 1000만 원 비쌉니다. 이러면 계산기를 두드려야죠. 내가 이 내연기관 차를 5년 동안 탄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주유비가 얼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유비를 얼마를 기록했을 때 쭉 놓고 봤더니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겠구나. 그런데 내가 전기차를 타면은 한 달에 전기요금 어느 정도만 나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득이 있다. 이게 몇 달 누적되고 몇 년 누적되면은 1000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사도 나한테 경제성이 있구나 라는 판단이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내연기관을 타는 입장에서 내연기관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제 성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친환경 차거든요. 근데 그럼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은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100% 전환이 아닌 하이브리드 라인은 기존 라인에서 어느 정도 공정만 추가하면은 이게 그냥 기존 설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 투자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오히려 부품이 더 많죠. 유지 관리 같은 경우나 제조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고장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부품이 많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과연 고객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는 보조금이 줄어든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의 원가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맞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에 이렇게 비싼 가격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시가잖아요. 안 팔리면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을 하면은 결국에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 전기차 부품 기업들한테도 원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단가 협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영업이익률 몇 프로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며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 것이며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목표 주가가 얼마로 나온다. 로 계산을 찍었죠. 네. 그럼 첫 번째 니즈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해서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줄었어. 하이브리드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다만 배터리가 작게 들어가죠.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얼마를 남겨 먹을 수 있을 것이며에서도 줄었죠.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목표 주가를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뭐 앞으로 리튬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전망치가 있었는데 리튬 가격 지금 보시면 다 떨어져 있죠.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찾아보시면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리튬 강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단에서도 그리고는 최종적인 수요단에서도 기존 계산식이 이제 어그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시클리컬입니다. 리튬을 가공하고 이걸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 재고에 대해서 이윤을 어떻게 남기냐에 있어가지고 그 싸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되면은 뭐 가장 부정적인 레벨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몇몇 기업들이 도산할 때까지 결국에는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 하이브리드 시장, 이 배터리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LG랑 GM만 보더라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수정 방향성이 있어가지고는 그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 몇몇 기업들은 도산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뭐 LG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아니면은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뜬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그럴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크게 위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소에서 이제 진출한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부품사들 다들 막 5별 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남아있는 부품사가 몇 개 없어요. 그거랑 비슷한 로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도 이미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조단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현금 흐름이 조금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휴대폰에서 네. LG전자는 접었고 네. 펜텍은 망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이제 LG전자나 펜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뭐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는 스텔란티스 전기차라고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업들은 전기차도 늦었지만 하이브리드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현기나 아니면은 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독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전기차 우리가 가장 최초의 전기차라고 하면은 우리 기억 속에는 볼트 아니면 i3라는 기업 이제 BMW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혹은 뭔가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한 기업들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독일입니다. 미국은 없어요. 그냥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는 미국 자동차들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뭐 군소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지금 마이너스 적자로 빠져든 그런 기업들 미국에서 청산당한 기업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로 시작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는 안 망하겠죠. BYD도 안 망할 겁니다. 현기나 도요타도 안 망할 거예요. 근데 다른 브랜드 중에 몇몇은 실제로 망할 수 있고 그리고는 망한 브랜드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정리가 되어야만 이 전기차 시장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이 기업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인가? 지금 뭐 고금리가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도에 금리 얼마 될 거냐 그러면은 뭐 4% 중반대. 그렇죠? 내후년에 금리 얼마 될 거야? 뭐 3% 중반대. 26년이 돼서야 금리가 3%나 2.5%로 내려갈 거예요. 26년까지도 27년까지도 매우 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 구간 동안 돈이 없어서
점점 말라 죽는 기업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기업, 자동차든 배터리든 그런 기업이고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대형 배터리 업계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전환사채가 매우 많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투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기업, 지금 적자가 많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늦어도 25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는 보시잖아요. 일단 올해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뭐 연체율 같은 경우는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뭐 CPI나 PPI 좀 이게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끈적하다 그러는데 주택 관련된 데이터를 빼면은 인플레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택은 좀 금리가 낮아지면 저절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느냐. 임금 상승 속도가 지금 우리가 1월 달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12월 대비 0.6%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2월, 3월, 4월을 가면서 임금 상승률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 1월은 23년 계약과 24년 계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월은 약간 1월 착시 효과로 높게 나올 수 있어요. 2월부터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은 임금은 떨어지네.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그러면은 소비력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고는 금리를 낮춰야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연체율 데이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서민층의 데이터들 혹은 미국 외 경기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은 박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어딘가나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5.25고요. 금리 인하 2번 해도 5%고요. 3번 해도 4.75예요. 4.75가 저금리는 아닙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는 올해 뭐 3번이라 그랬고 이번에 파월 의장도 여전히 3번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정할 만한 데이터를 우리가 못 찾았고 시장에서 원하는 뭐 5번, 6번 인하를 우리는 못 한다라고 지금 이게 뻗대고 있는 거지 3번 정도 인하는 여전히 연준도 오케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떨어지면은 한 3-4번 정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 내년 되면은 4.5% 정도. 그럼 내년에도 한 3-4번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후년 26년 되면은 3.5% 정도.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거다. 과거처럼 매 그 FOMC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천천히 인플레 눈치를 보면서 낮춰 나가겠다라고. 어찌 보면은 시장과 계속해서 매일매일 협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연준의 스탠스고요.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금리 인하 상반기부터 시작돼서 2026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좀 요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인플레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금리나 멈추고 계속 그냥 그 금리를 유지하고 혹여나 인플레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거기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이제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리 가지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연준이 지속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소비는 많이 꺾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 혹은 내구재 업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뭐 4점대로 내려와도 막 전격적인 반등이나 막 이런 것들은 다시 재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좀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약간 저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고 상방 막혀있고 하방 막혀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네. 올라갔으면 좋겠고 차라리 안 올라갈 거면 박살이라도 놔야지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면 좀 더 재밌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살하면 놔라. 네. 어디 하나 터져가지고 금리를 그냥 다다다다다 내릴 수밖에 없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라. 그러면은 기회잖아요. 레버리지 땡기고 마통 쓰고 풀로 대출해가지고 거기서는 한 방에 들어가야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안 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 상태, 이 조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박사람 났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의 이유가 정말 나쁜 생각이긴 한데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리고는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박살나 버려가지고 금리를 빨리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금 시장이 너무 답답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살아남을 것이고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관심 갖고 있으신 뭐 양극재 기업이나 뭐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지주사는 살아남는데 좋은 기업이 아니죠. 아,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 아니죠. 어, 맨날 말씀드립니다. 지주사는 그러니까 포스코는 철강을 하는 회사예요. 네. 포스코는 자회사들이 하는 사업보다 포스코 자체가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포스코는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카카오, LG, 에코프로 이 세 개는 안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브랜드만 빌려주는 회사고요. 그러고는 자회사를 계속 IPO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쵸 에코프로가 여전히 변동성의 대장이고 유동성의 대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목과 뭔가 그쵸 계좌 안에 남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유지될 수 있는 주가일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거든요. 지금도 에코프로에다가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 BM에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IPO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이제 물적분을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면은 IPO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연 에코프로가 추구하는 그 에코프로라는 법인 그 법인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본인들의 사업을 계속 자회사가 뭐 추가한다, 자회사가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카카오가 그런 식이었고요. 그러고는 오히려 SK처럼 SK는 뭐 SK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사업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상장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겠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지주사는 제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더블 카운팅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 다음에는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는 하다못해 차라리 LG화학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직접적인 주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식,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이 주식에 회계만 가져오는 기업은 투자하시면 위험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티버님 지금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1억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식 5, 채권 5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비싼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곳인 나스닥이 싸냐 비싸냐 비쌉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빅테크들 다 열어보시면은 구글 빼고는 다 PER이 30배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비싸다라는 소리는 빠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한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 10% 조정을 받아도 PER이 27배예요. 여전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AI니까 뭐 아니면 대선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심리적으로 계속 매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잉여 현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살래 그러면은 AI, 빅테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블이냐? 버블이 더 낄 거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주식의 버블, 닷컴 버블이라는 걸 경험을 했고 그게 2000년대예요. 닷컴 버블 이후에 주식시장에 버블이 엄청나게 낀 적이 있냐 그러면은 없죠. 우리가 코로나 때 엔비디아는 버블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스닥 지수가 20%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은 근거를 살펴보시면은 23년도에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22년, 23년 실적이 20년, 21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만큼 조정을 받았고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지금 여전히 이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매 실적 발표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정말 대슬거로 꺾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미국의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주식을 여전히 50%를 담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 50% 내에서도 적어도 한 40% 정도는 AI 관련주를 사셔야 된다. 네. 그리고는 한 20% 정도는 경기 방어주를 사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관심 있는 쪽을 사셔야 돼요. 이게 클라우드가 됐든 사이버 보안이 됐든 그게 아니면 여전히 지금 그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에너지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자재 에너지 좋게 번다 그러면은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나는 국내 개별주에서 수출 늘어나는 기업들을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변압기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피부 미용도 좋을 것이고 조선도 좋을 것이고 방산도 좋을 거예요. 라면도 좋겠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인 이제 개별 장세,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차트만 보면서 차트 매매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가 뭐 좀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무조건 AI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AI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경기 방어주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채권을 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라는 부분에서 개별 종목과 그 다음에 글로벌 주도주인 AI 이쪽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짜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는 50% 채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부동산 뭔가 박살이 난다. 그리고 제가 염원하는 바 중에 하나죠. 차라리 경기가 어쩔 수 없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라면은 주식은 빠지겠죠. 채권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아니야. 이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소프트 랜딩 하면서 금리를 점점 낮춰간다. 그러면은 채권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 정말 좋은 때고요. 제가 아마 여기 10월쯤에 와가지고 네. 9월 10월쯤에 와가지고 이제 10년물 금리, 네. 20년물 금리, 10년물이 4% 넘어간다. 20년물이 4.5% 넘어간다. 이 정도면은 채권을 매수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실제로 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채권 7% 간다. 그쵸? 채권 막 더 갈 거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뭐 앞으로 뭐 미국 정부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사셨으면은 돈 버셨고 네. 저도 그때 사가지고 저 한 20% 먹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20%는 아니고 한 10% 정도. 그리고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해칭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당연한 미래거든요. 당연한 미래는 결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AI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나는 채권 투자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50%는 차라리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빼가지고 바로 주식에 넣겠다라고 투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주식이 비싼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반은 안전하게 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자를 받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이자에 내가 차익까지 얻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채권 이자만 받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예금 그리고는 이 50%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죠.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요거 빼서 물 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략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요새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포모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가 안 보는 저 PBR주 이런 것들 자꾸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은 왜 안 가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경기가 다시 뭐 좋아지든 소프트 랜딩이 되든 하드 랜딩이 되든 간에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기업이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매우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똑똑한 투자자 스마트한 머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뭐 500억 1000억 가는 종목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서 막 변동성도 나오고 하면서 단타를 쳤을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맨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매년 잃지 않고 20% 30%씩 벌어 나간다 그러면은 글로벌 기준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보시지 마시고 전 세계를 다 보셨으면 좋겠고 욕심을 좀만 내려놓으시고 확실한 확률에만 배팅을 하시면은 이제 금방 큰 부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느긋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